계약금을 나타내는 규정은 우리 민법 565조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책에는 법정은 없는데, 자 우리 책 209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있나요? 거기 봐보세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그다음 말을 가로쳐 보세요. 아, 동그라미 1번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일 밑에 양가로 3번 있죠? 그게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그게 더 정확하네요. 동그라미 1번.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약정해제 일종으로, 그다음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로친다. 그다음 교부자가 돈 준 사람이죠. 교부자는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가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로 열고 565조라고 써보세요. 565조 유사하게 제일 유사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에 관한 법 규정은 우리나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법조문과 이제 대부분 판례 이론입니다.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금 계약은 아까 우리가 요물계약 그랬거든요. 요물계약이란 계약금 주고받기로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입니다. 이것을 매매와 별도라는 계약금 계약 또는 뭐 계약금 약정, 뭐 특약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 정했단 말이죠. 둘이 계약, 약정, 특약 다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갑에게 토지가 있거든요. 이 토지를 갑과 을이 10억에 매매합니다. 그리고 이행기를 한 달 후로 정했다 해보세요. 한 달 후에 갑은 소유권 넘기고 을은 돈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매매했어요. 이제 12월 1일 날. 매매인데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반드시 계약금 줘야 됩니까? 10억에 매매했죠.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반드시 계약금 줘야 됩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죠? 주기로 별도로 약속을 해야 돼요. 계약금 약속 안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많이 하죠. 그래서 둘이 별도로 계약금 주고받기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했다 해보세요. 계약금 주고받기로 약속했다. 그것을 계약금 계약, 뭐 계약금 약정, 특약이랍니다. 그래서 계약금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럼 계약금은 반드시 매매가의 10%를 줘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니죠? 둘이 정하는 겁니다. 뭐 5만 원을 정할 수 있어요. 5억을 정할 수 있습니다. 둘이 합의하는 겁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별도로 금액을 둘이 정하는 겁니다. 보통 한 10% 정도 적잖아요. 보통 이렇게 하죠. 얘들도 10%인 1억으로 정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이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니까 1억 주고받기로 합의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다 지급해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이에요. 합의 플러스 1억을 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갑에게 계약금 1억 다 지급했어요. 그럼 이제 계약금 계약 성립했죠. 계약금 계약 성립했습니다. 1억 다 지급했어요. 그랬을 때 아까 565조에서 계약금을 정의하는데, 그럼 갑과 을은 계약금 계약 성립했을 때 첫째 그 565조 해제가 해약금 해제 그래요.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가? 또는 계약금 해제 같은 말입니다. 계약금 해제. 이게 565조예요. 그럼 방금 가로쳤죠. 언제까지만 할 수 있다? 법조문에 가로쳤잖아요. 아까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더 이상 못합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계약금 준 사람 을, 교부자는 자기가 준 계약금 1억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수령자 갑은 1억 받았죠. 그럼 을 돈 1억과 내 돈 1억이에요. 그게 2억이죠. 그 배액을 상환합니다. 다시 을 돈 1억과 갑 내 돈 1억. 그럼 배액이 되죠. 그 배액을 을에게 상환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이 해제를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랍니다. 근데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갑과 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더 이상 이 해제 못합니다. 그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 토지를 오늘 10억에 매매했죠. 이행기에 한 달 후로 정해서요. 한 달 후에 갑은 소유권 넘기고 을은 돈 주기로 했습니다. 10억. 그리고 계약금 계약 1억까지 다 성립했어요. 우리 갑에게 1억 다 보냈죠. 그리고 둘이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이행은 한 달 후에 합니다. 헤어졌는데 매매계약 체결하자마자 갑자기 이쪽에 개발이 된대요. 하룻밤 자고 나면 1억씩 올라요. 하룻밤 자고 나면 토지가. 한 달 기다리면 토지가 지금 40억 했을 것 같아요. 하룻밤 자면 1억 오르고. 그럼 누가 쓰러지겠어요? 갑이 쓰러지겠죠? 안 팔았어야 되죠? 잘못 팔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을이 아주 잘 샀죠? 우리가 아주 잘 샀어요. 그럼 갑은 잘못 팔았죠? 그럼 우리가 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갑이라면 빨리 배액 상환하고 해지하면 그나마 1억만 손해봐요. 그러겠죠?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갑은 을에게 2억을 주면 됩니다. 근데 갑이 을 통장번호 알까요? 일반적으로 모르겠죠? 여러분이 매도인인데 매수인 통장번호 물어본 적 있나요? 보통 모릅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전화했어요. 통장번호 좀 가르쳐달래요. 제가 2억을 보낼 테니까. 그럼 우리 통장번호 가르치겠어요?
있던 통장 다 없애버려요. 어떻게 알아서 보낼지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갑은 이걸 하고 싶어도 못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도인이라면 금액이 크면 혹시 모르니까 매수인 통장번호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았다면 바로 2억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물어보셔야 되고 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매수인의 통장번호 물어보세요.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럼 매수인이 뭐라 하겠죠? 아니 돈을 내가 주는데 당신이 왜 내 번호 물어보냐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당신이 돈 좀이라도 많이 벌면 내가 돌려줘야 되니까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해서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갑은 이렇게 해제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아주 잘 샀죠. 우리가 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빨리 을이라면 이행 착수해야만 갑이 대상 이거 못하죠. 그래서 을은 빨리 이행 착수하면 돼요. 이행 착수. 그렇죠. 을이 할 수 있는 착수란 매매대금 일부를 보내는 겁니다. 뭐 중도금이나 잔금 일부를 보내면 돼요. 그게 이행 착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이라면 빨리 이걸 해야 돼요. 그럼 갑은 더 이상 이거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갑이라면 어떻게 한다? 빨리 계획을 상환하고 계약 해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에게 유리하게 빨리빨리 움직여야겠죠. 다시 이제 반대로 10억이 사고 1억을 지급했죠. 우리 지급했는데 이제 반대로 하룻밤 자고 나면 토지가 1억씩 떨어져요. 여기 무슨 정신병이 들어오고 쓰레기 처리장, 뭐 도축장 다 들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1억씩 떨어져요. 이제 누가 쓰러져요? 이제 을이 쓰러지겠죠. 을이 잘못 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갑에게 전화해서 계약금 너 1억 가져라고 하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1억만 손해봐요. 반대로 우리가 갑이라면 너무 잘 팔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갑이라면 빨리 이행 착수해야 돼요. 갑이 이행 착수해버리면 더 이상 을은 1억에 해제 못합니다. 그럼 매도인이 할 수 있는 이행 착수란 만약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정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빨리 가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맡기면 돼요. 등기 서류를 맡기고 우리에게 전화하면 돼요. 나 우리가 약속한 사무소에 등기 서류 갖다 놨으니까 너 잔금 준비되면 언제든지 서류 가져가라고 전화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갑이 할 이행 착수예요. 그러면 갑이 이행 착수하면 더 이상 을은 이걸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에게 유리하게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단 이런 것은 언제만 할 수 있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겠죠. 성립하려면 을은 1억을 다 보냈어야만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물계약이니까 을이 1억을 다 보냈을 때 한해서 이런 게 가능합니다.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어야 돼요. 그럼 만약 이럴 수 있죠? 이제 우리 계약금 1억을 보내기로 했는데 1억 중에 우리 6천만 원밖에 아직 안 보냈대요. 6천만 원만 갑에게 지급했대요. 그럼 을은 매매일을 후회했어요. 그래서 우리 야 갑에게 전화해요. 야 6천만 원 포기할 테니까 계약 해지한다 했어요. 우리. 그럼 해지 될까요? 안 될까요? 계약금 1억 약속했는데 우리 현재 6천만 원 보냈죠. 우리 계약한 걸 후회하고 우리 그래요. 나 6천만 원 포기할 테니까 갑 너 가져. 그리고 매매 계약 해지한대요. 할 수 있을까 못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가 가려면 아이고 웬 돈이야 그러겠죠. 제가 갑이라면 4천만 원 더 내나 그래요. 1억을 다 지급해야만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6천만 원 포기하고도 해지 못해요. 얼마 더 보내야 돼요? 1억 다 보내야 돼요. 4천 다 보내야만 해지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이거 받고 그냥 떨어지거든요. 제가 갑이라면 4천만 원 더 내나 그래요. 그래서 이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 가능해요. 아직 1억 다 안 보냈죠. 아직 계약금 계약 성립 안 했으니까 이거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을은 해지하려면 1억을 다 보내고 해지해야 돼요. 1억을 다 보내고. 그럼 반대로 우리 갑에게 6천만 원 줬거든요. 6천만 원 맞췄죠? 그럼 갑은 받은 돈 100, 1억 2천을 을에게 주고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안 되겠죠? 그렇죠? 갑도 약속한 2억, 200, 2억을 줘야만 갑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그래서 을도 해지하려면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1억을 다 줘야 을도 해지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갑도 해지하려면 받은 돈 100이 아니라 약속한 돈 100, 2억을 갑에게 지급해야만 이걸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그래서 아직 못 줬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다 줬다면 1억을 다 보냈다면 갑과 을은 1억에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갑이 1억 다 받았어요. 1억 다 받았을 때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가는 이행 착수 전까지 1억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 갑에게 1억을 다 지급했죠. 1억을 다 지급해서 계약금 계약 성립했어요. 그런데 갑과 을 둘 중에 한 명이 채무 불이행했습니다. 다시 상황이 이해되시죠? 우리 갑에게 1억을 다 보냈어요. 계약금 계약 성립했는데 갑과 을 둘 중에 한 명이 채무 불이행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문제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대비해서 이런 약정을 많이 하거든요. 계약서에 많이 써 있습니다. 뭐라 써 있냐면 교부한 사람이 약속을 어겼다. 채무 불이행하면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그다음에 수령자 받은 사람이 채무 불이행하면
폐익으로 몰아준다고 써 있어요. 계약서에 많이. 그리고 이 약정을 많이 하죠. 상환한다고 약정했다 해보세요. 그럼 이 약정을 우리가 위약금 약정이랍니다. 약속을 위반했을 때 쓰는 돈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분명히 계약금 법조문은 이거밖에 없다 그랬죠. 이쪽에는 법조문이 없어요. 법조문 없으면 무조건 약속대로입니다. 약속대로. 그럼 이렇게 약속했죠. 그럼 약속대로 우리 채무를 행하면 계약 해지 당하겠죠. 해지 당하면서 1억을 못 받습니다. 반대로 갑이 채무를 행하면 해지 당하잖아요. 해지 당하면 갑은 을에게 2억을 줘야 돼요.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따라서 이런 약속하면 이것을 위약금 약정이라고 위약금 약정하게 되면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해요. 예정으로 보는 겁니다. 즉 갑과 을은 누가 약속 어기면 1억만큼 책임지기로 약속했죠. 그럼 1억만큼 책임지는 겁니다. 약속대로.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만 법조문 있고 여긴 법조문 없어요. 뭐든지 계약자의 원칙 약속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약속을 어기면 갑이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갑 손해가 10만 원밖에 아니어도 갑은 1억 받는 겁니다. 약속했으니까. 반대로 1억 줬는데 이 약속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갑이 약속을 어기면 을은 실손해가 10만 원밖에 아니어도 을은 2억 받는 겁니다. 약속했으니까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금만 주고받았지 채무불이행 대비해서 이런 약속을 안 했다 해보세요. 다시 계약금만 주고받았지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이런 약정을 안 했다 해보세요. 아무 약정 안 했다.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채무불이행하면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우리 잘못했으니까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럼 이때 갑은 손해배상조로 1억을 몰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 잘못했죠? 갑이 계약을 해지하고 우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요. 그럼 갑은 우리에게 받은 1억을 몰수할 수 있을까요? 돌려줘야 될까요? 네? 몰수할 수 없어요. 돌려줘야 돼요. 이 약속 안 했으니까. 이런 약속 안 했죠? 그러면 갑은 을 1억 그대로 다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입증해서 실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거 입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당히 힘들겠죠? 입증비가 더 들지 몰라요. 그래서 뭐든지 여기 약속대로요. 약속대로. 그냥 계약금만 주고받았지 이런 걸 대비해서 이런 약속 안 했다면 그냥 갑은 자기 실손해를 입증해서 실손해만 청구하고 을 돈 1억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몰수 못해요. 반대로 아무 약정 안 했는데 갑이 채무불이행했다. 그러면 이제 을이 계약을 해지하겠죠. 해지하고 우리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럼 을은 이때 배액 받을 수 있나요? 배액 못 받아요. 이 약속 안 했잖아요. 배액 못 받습니다. 자기 돈 1억만 돌려받아요. 그리고 여기도 을도 자기가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실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입증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입증하기 힘드니까 보통 이런 약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아무 말 없으면 계약금만 주고받았다 아무 말 없으면 이쪽이요. 반드시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 있어야만 이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계약금만 주고받았다 아무 말 없으면 아무 약정 안 한 겁니다. 그럼 계약금은 이쪽 위약금 성질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 손해만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약정을 했단 말이 나왔을 때 그때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을 갖고 그때 1억만큼으로 손해배상 약속했죠. 약속대로 무조건 1억씩 지급하는 겁니다. 손해가 없더라도 무조건 1억씩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는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계약금 나오면 이제부터 이 두 개를 정확히 비교해서요. 해약금 해제 물어오면 절대 보지 마세요. 해약금 해제 물어오면 이행 착수했는가 안 했는가만 보시면 돼요. 안 했으면 이렇게 하고 했으면 못합니다. 그다음 계약금 주고받았는데 채무불이행 나오잖아요. 이쪽 절대 보지 마세요. 채무불이행 나오면 계약금 주고받을 때 어떤 약정했는가 약정한 그대로 움직여요. 약속한 그대로. 1억만큼 책임지기로 했죠. 무조건 1억만큼 책임지는 거예요. 약속대로. 아무 약속 안 했죠. 그러면 자기 여부는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실손해만 청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정확히 나누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이걸 다 우연히 이게 같거든요. 이렇게. 이게 같으니까 이걸 같이 생각하면서 하니까 이것저것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이걸 구별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공인사는 거의 없어요. 계약서 읽어보면 개판이 완전히 이 말 같다 이 말 같다 왔다 갔다 해서 나중에 법적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는 반드시 알아주세요. 딱 정확히 나눠서 해약금 해제면 이행 착수했는가 안 했는가만. 안 했으면 이렇게 하고 했으면 못합니다. 그다음 계약금 주고받았죠. 그럼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어떤 약정했는가 약속한 그대로 움직이네요. 약속한 그대로. 그래서 두 가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같이 생각하니까 이게 헷갈려서 이걸 이해 못한 겁니다.
구분하시세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같이 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그럼 채무불이행은 이행 착수 전에도 발생할 수 있다. OX일까요? 채무불이행은 이행 착수 전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 OX 뭐예요? 채무불이행은 이행 착수 전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나오면 여기 보지 말라니까 이거 보고 지금 X를 하신 거예요. 채무불이행은 이행 착수 전이든 후든 발생할 수 있어요. 발생하면 어떻게 약속했는가? 약속한 그대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례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중매매에서요. 오늘 아침에 매매했거든요. 오늘 오후에 병한테 이중매매예요. 병한테 등기 넘겨버리면 제2매수인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토지는 병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갑은 오늘 당장 을에게 넘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행불능입니다. 채무불이행. 이처럼 이행 착수 전이든 후든 채무불이행 나올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럼 채무불이행 나오면 이제 이걸 절대 보지 마시고 이걸 대비해서 어떤 약정이 있는가 약정한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 209페이지 봐보세요. 상단에 네모를 본 계약금 있나요? 양괄호를 본 계약금 계약 보겠습니다. 1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 동일하십니다. 요물계약이며 주된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 동그라미, 즉 매매나 임대차의 종된 계약이에요. 그다음 그러나 주된 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이룰 필요 없죠. 즉 오늘 매매계약하고 그 다음 날 계약금 줄 수 있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시기는 달라도 돼요. 그다음 2번 따라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까처럼 아직 다 안 줬다 이렇게 1억 다 안 줬대요. 약정만 했다 또는 그때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할 수 없고 약속한 계약금이 다 완납된 때 성립합니다. 다음 양가로 2번 계약금 성질했죠. 박스 증약금 있나요? 증약금이란 뭔가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 증거로서 의미를 갖는다. 계약금은 최소한 성질이에요. 뭔가 했으니까 계약금 줬겠죠. 라고 하는 거죠. 다음 해약금 보시면 해약금은 법조문이 있어요. 계약을 해지할 때 쓰는 돈이 말입니다. 이건 법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돼요. 근데 여기는 법조문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이 약정 했을 때만 위약금 성질을 갖고 이 약정 안 하면 위약금 성질 없습니다. 여기는 법에 있고 여기는 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약속했어야만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을 가져요. 근데 이 법조문이 있으니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일단 추정합니다. 근데 두 개를 전혀 따로따로 보시라서요. 안 헷갈리게. 그럼 해약금 보시면 계약 해제권을 유보하는 작용을 한다. 당사자 사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해약금으로 추정이 돼요.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법조문이 있으니까. 아래 이억금 수수된 계약금을 위약금을 한다는 약정 동하십니다. 그 위약금을 한다는 약정이 이 말이에요. 이 약정이 했단 말입니다. 위약금을 한다는 약정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약정 동하셨죠? 약정 있는 경우에 하나요.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을 가지며 이때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이런 약정이 없으면 위약금 성질 없어요. 위약금 성질 없습니다. 양가로 3번이 해약금이죠? 그럼 이쪽이에요. 해약금 여기. 양가로 3번 여기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동그라미 1번. 아까 법조문 봤죠? 다음 동그라미 2번. 교부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제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계약금이 포기되는 것이나 수령자 받은 사람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배액을 상환하거나 배액의 이행 제공이 있어야만 해제할 수 있다. 요물계약. 한번 해약금의 해제는 가로쳐 보세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르칩니다. 가능하다. 따라서 매수인이나 매도인 중 일방이 이행을 착수를 하였다면 해약금의 해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서 위약금 특약 있나요? 그럼 이제 오른쪽이요. 이쪽인데 여기 이제. 그럼 동그라미 1번. 자 위약금 특약 동그라미.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성질이 있다. 2번.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을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그럼 여기죠? 아무 약정 없는 한 그 말이에요. 여기. 없는 한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을 몰취할 수 없고 동원하십니다. 실제 손해만 동원하면 실제 손해만 각각 배상할 수 있어요. 이 말입니다. 둘 다 실제 손해만 청구해서 배상할 수 있고 1억 못 받아 얘들은 다 이런 약정 했을 때만 위약금 했을 때만 1억을 받는다 이 말이죠.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서 아무튼 두 개만 잘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는 네모 2번 매도인 담은 책 있나요? 이건 나중에 3월달에 공부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매에 관한 규정 중에서 대표적으로 계약금을 봤습니다. 이제 214페이지 가시면 임대차가 나오죠. 임대차는 당연히 실생활 아주 중요하죠.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공부합니다. 민법에서 제일 중요해 이게 실생활에 가장 많이 써먹죠. 그래서 지금부터 임대차의 규정이 이제 그럼 214페이지는 네모 3번 임대차 써 있나요? 여기는 민법상 임대차요. 그러니까
여기 공부할 때는 주임법, 상임법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법상 임대차. 예를 들면 토지를 임대차했다. 토지. 토지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도 아니고 상가 임대차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특별법 적용 안 되고 이 민법 임대차만 적용돼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 밑에 618조 임대차 의의가 있나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임대인이요. 임대인이 다음 상대방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 동원하면 약정하고 그다음 상대방이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동원하십니다. 차임을 지급 동원함이 차임이 월세 차임 지급 동원함이 반드시 유상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은 유상 무상 가능했죠. 근데 전세권에는 우리가 전세금 지급 동원을 쳤거든요. 반드시 유상. 임대차도 반드시 유상이에요. 우리는 임대차인데 월세를 안 준다. 그것은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대차. 무상으로 빌려준 거예요. 다시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 동원함이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약정에 동원함 두 번 쳤죠. 이런 걸 낙성계약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차 했단 말은 물건 넘기로 약정하고 돈 주기로 약정한 겁니다. 물건 넘기고 돈 줬단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물건 넘기기로 약정하고 돈 주기로 약정했다. 이게 임대차가 성립한 겁니다. 이걸 약간 낙성계약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1번을 읽어보세요. 두 줄. 2번을 보시면 차임의 임대차 요소이나 즉 차임이 없으면 임대차가 아니에요. 그다음 그러나 반드시 금전에 한하는 건 아니다. 즉 뭐 쌀을 줄 수도 있죠. 월세 대신. 그러죠. 석유를 줄 수도 있어요. 금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보증금은 임대차 성립 요소가 아니에요. 법에 안 써 있으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왜 주죠? 임대차 할 때. 그 사람을 못 믿어서. 혹시 임차인이 월세 안 주고 도망갈까 봐. 혹시 임차인이 내 물건을 부셔놓고 그냥 갈까 봐. 사람을 못 믿어서 보증금 받죠. 근데 안 받을 수도 있죠. 보증금은. 그렇죠? 근데 차임은 요소요. 차임을 안 준 건 임대차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이제 양가로 2번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나요? 자 621조 1항 보세요.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었으면 임대인에 대해서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임대인이 반대하면 등기 못합니다. 이건 다 임의 규정이에요. 2항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가 대항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대항력.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대항력이 뭔가 봐봤어요. 물권은 원래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채권은 원래 대항력 없어요. 지금 임대차는 채권입니다. 원래 대항력 없는데 여기처럼 등기한 때 한해서 임대차는 대항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첫날에 뭘 해봤냐면 갑소의 부동산을 을과 전세권 계약합니다.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그리고 이건 법률행위라 을은 등기를 해야 돼요. 186조. 우리 전세권 등기하면 을은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했어요. 계약 내용 보니까 계약기간 2년에 우리 전세금 3억을 갑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성립했죠. 그래서 우리 X를 조매하는데 2년 계약했죠. 1년 만에 갑이 이걸 팔았어요. 1년 만에 갑이 X를 팔아서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병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이것도 물권이죠. 병이 오늘부터 내가 소유자니까 넌 나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2년 다 아직 사용 못했죠. 우리는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안 나가도 돼요. 이건 물권이거든요. 물권은 대항력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저그런 이 계약을 갑과 했죠. 병 간 적 없죠? 그러더라도 물권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계약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2년 아직 안 됐으니까 아직 못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2년 지나면 누구에게 전세금 3억을 받아 나가죠? 병에게 받아요. 병에게. 갑에게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돈은 갑에게 줬지만 병에게 받고 나갑니다. 이게 대항력이 있다. 물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게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이 X가 시가가 5억이라면 병은 얼마에 사야 돼요? 그죠? 2억 이하에 사야겠죠. 을 나갈 때 내 돈으로 3억 내줘야 돼요. 그럼 1년 남았으니까 사용료 좀 빼고 2억 이하라고 사야겠죠? 이게 대항력 있답니다. 물권이 이렇게 대항력이 있어요. 그럼 지상권도 대항력이 있어요. 당연히 물권이니까. 근데 똑같은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다 해보세요. 임대차 계약. 계약한 2년에 똑같이 월세 없이 보증금 3억만 줬다 해보세요. 임대차는 보증금이라고 줄 수 있죠. 3억을 줬어요. 그럼 을은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임차권은 이건 채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X를 조매하는데 조매하고 있죠. 1년간 조매했거든요. 1년 만에 갑이 또 병에게 팔았습니다.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기면 이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래서 병이 오늘부터 소유자니까 넌 나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2년 아직 다 사용 못했죠. 그럼 우리는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원칙 나가야 돼요. 우리가 가진 건 채권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걸 갑과 맺었죠. 채권이란 계약 맺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과 계약한 적 없죠. 그러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걸 채권은 대항력 없다고 표현해요.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를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채권이 먼저 성립했고 물권이 나중에 성립하더라도 물권 힘이 셉니다. 그래서 병인 나가 그러면 을은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2년 다 사용 못한 것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받고 을은 나가야 돼요. 3억도 누구에게 받아요? 갑에게 받습니다. 병한테는 어떠한 권리 주장 못해요. 이게 원칙 대항력 없답니다. 그럼 이 X가 시가가 5억이라면 병은 얼마에 사는 거예요? 5억짜리 5억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은 그래 생각해요. 내가 5억을 주면 내가 준 5억으로 갑이 을에게 3억 내주고 내 보내겠지라고 생각하고 나는 5억짜리 5억에 사는 겁니다. 이게 대항력 없다요. 그럼 이제 갑이 나쁜 먹음 이럴 수 있어요. 갑이 오늘 아침에 임대차에서 을에게 3억 받았거든요. 오늘 오후에 병에게 8억입니다. 5억 받고. 그래서 8억 가지고 갑이 중으로 도망가요. 을은 아직 여기 발도 못 디뎌봤어요. 병이 지키고서요. 내가 소유자인데 너 들어오지 마 그러면 을은 이걸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을은 여기 발도 못 딛습니다. 병이 소유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임대인이 나쁜 맘만 먹으면 임차인 거지 맞는 거 일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거지가 되는 겁니다. 대항력이 없으니까. 여기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중간에 주인 바뀌어도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한테 다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갑이 나쁜 맘 먹으면 을은 여기 발도 못 디뎌보고 3억을 뜯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갑 거기서 보여야겠죠. 그래서 이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 없어요. 대항력 없지만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 이걸 원칙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걸 대항력이 취득할 수 있어요. 첫째, 아까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하면 제3자에게 공시가 되죠. 그럼 그때부터 임차권이 대항력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이거 하려면 돈 들거든요. 이거 임대인이 협조 안 하면 못합니다. 임대인이 하라 그래도 누구든 하라 그래요. 을돈 하라 그래요. 돈 많이 들어요. 등기한데. 또 나중에 끝나면 말소할 때 을돈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하라 그래도 임차인이 잘 안 합니다. 이걸. 돈 드니까.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X가 주택이라면 주택 임차인만큼은 중간에 집주인 바뀌어도 안 쫓겨나게 해야지라고 만든 겁니다. 그게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제 X가 주택이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들은 주택을 인도받고 즉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게 되면 즉 주소만 옮기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다음 날 0시부터. 그러니까 임차인은 보통 이사하고 다 주소 옮기거든요. 그럼 이 법을 모르더라도 나도 모르게 대항력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 X가 상가를 하면 상가 임대차였죠? 그럼 이거 하면 돼요. 상가 임대차. 근데 잘 안 하니까 특별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임차인들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로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면 병은 이거 알고 샀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2년간 못 나갈 수 있어요. 나갈 때 누구에게 3억 받아요? 병에게 받아요. 따라서 이때는 병은 5억짜리를 2억 이하로 사야 돼요. 이게 왼쪽하고 똑같이 대항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물권은 원래 대항력이 있어요. 채권은 원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시면 621조예요. 근데 이건 임의 규정입니다. 다. 그래서 임대인이 협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법조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세 줄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양가로 3번 임대인의 유지 수선 의무가 있나요? 자, 623조 임대인 의무죠. 자, 보세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 줘야겠죠?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임대인이 목적물을 유지 수선해 준다 이 말이에요. 단 이건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 임의 규정 동그라미. 임의 규정이므로 임대인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유지 수선하지 않는다고 특약하면 그 특약 유효입니다. 그럼 임차인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다음 오른쪽 보시면 양가로 4번이 임차인 비용 상환이죠. 하단에 5번이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은 부동 매수입니까? 넘기시면 6번이 지난번 했죠? 지당 매수 준 거예요. 이제 이 세 가지가 임대차에서 심이 제일 잘 나옵니다. 이게 임차인의 세 가지 권리예요.
그래서 양가로 2번, 3번, 4번 아니 4, 5, 6이죠. 4, 5, 6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이 대학력은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이제 우선 면접권 같은 거 다 한꺼번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임차인 상권리하면 제일 먼저 비용 상한 청구권이 있어요. 여기서 비용이란 필요비와 유익비를 말한다고 했었죠. 두 번째 부동물 매수 청구권을 오늘 새롭게 볼 겁니다. 세 번째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미 지금까지 2번 봤어요. 그럼 부동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차 행사예요. 건물이나 공작물 임차인 행사입니다. 다음에 지상물 매수는 토지 임차인이 행사입니다. 그럼 일단 비용이 필요비나 유익비가 있죠. 그럼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나야 됩니다. 임대차 종료 시 가치 증가가 있을 때 안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둘 다 매수 청구라고 써 있죠. 이 두 가지는 법정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청구와 이 두 가지 성질이 이제 완전히 달라요. 일단 비용 상한 청구권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반대로 이 매수 청구 두 개는 다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첫 시간에 계약법은 다 임의 규정인데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이 몇 개 나온다 그랬죠. 그중 하나예요. 그중 하나 강행 규정. 임대차인데 강행 규정이라 시험에 잘 나와요. 대부분 임의 규정인데. 그럼 비용 상한은 임의 규정이죠. 봐보세요. 임차인은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비용 청구하지 말자라고 포기 약정하면 그 약정 유효입니다. 임의 규정이니까. 반대로 이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수 청구권 포기하자고 약정하면 그 포기 약정 무효입니다. 포기 약정 무효예요. 따라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월세 2달 못 내면 임대차를 해지하고 쫓아낼 수 있어요. 월세 몇 달분? 2달분 못 내면 해지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월세를 2달 밀렸어요. 채무불이행한 임차인. 월세 2달 밀려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이 사람이 비용을 지출했다면 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지금 월세 2달 못 내 쫓겨나요. 월세 2달 못 내서. 근데 비용 지출했다면 비용 받고 나가요? 못 받아요? 네? 그렇죠.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망설인 분은 뭔가를 지금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죠? 그렇죠. 비용은 도둑놈 살 수 있다고. 월세 고작 2달 밀렸어요. 도둑놈보다 훨씬 착해요.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이 매수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이 채무불이행한 임차인 매수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개 완전히 다르다. 또 몇 개 더 있는데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제 두 개 완전히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215페이지는 626조 있나요? 양괄호 4번입니다. 626조 1항 보세요.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 동원하십니다.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임차인이 유익비 동원하십니다.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동원하십니다. 임대차 종료 시 동원하면 종료 시에 그 가액 증가가 현저한 때 하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상환해야 되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동그라미 읽어보세요.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그게 아까 왼쪽에 623조예요. 그다음 임차인은 존속 중 임대차 존속 중에도 임대인에서 필요비 청구 가능하단 말이 즉시 청구할 수 있다. 2번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그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을 임대인 선택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5번 다 했죠? 4번 5번 다시 읽어보세요. 임의 규정이라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한다. 그 특약 다 유효해요. 그러면 청구 못합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에서 밑에 법조문 646조 있나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부속물 이제 봐볼게요. 일단 부속물이란 독립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합물 저당권 할 때 부합물이 독립성 없어요. 부속물은 독립성 있습니다. 다음 건물 자체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온 게 부속물입니다. 부속물 그러면 앞으로 이 두 가지를 딱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보면 갑건물이 있습니다. 갑건물을 을과 임대차 했어요.
그래서 임차인 을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을이 사용하죠. 을이 사용하면서 을 자기 돈으로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을 돈으로. 그럼 이 파란색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흰색과 독립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흰색과 독립성이 없을 수도 있고 흰색과 독립성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흰색과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흰색에 속해버린 겁니다. 살이 찐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갑소유가 돼요. 누구서요? 전부 다 갑소유가 돼버립니다. 살이 찐 거니까 살은 을이 찌웠더라도 다 갑소유가 돼버렸어요. 그럼 갑소유가 됐는데 돈은 을 돈 들였죠. 그럼 우리는 나갈 때 아까 비용 청구예요. 유익비, 필요비나 유익비 청구받고 나가면 우리는 나갈 때 다시 을 내 돈 들였는데 갑소유가 돼버렸죠. 그럼 우리는 나갈 때 뭘 받는다? 유익비 같은 비용 청구받고 나가요. 그것은 626조 비용 청구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설치했는데 흰색과 독립성이 있대요. 그럼 을 돈 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을소유가 돼요. 을소유. 그럼 원칙은 아시겠죠? 임대차가 끝나면 을 거죠. 그럼 을은 뜯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원상복귀. 그래서 을은 자기 거니까 임대차 끝나면 원칙 뜯어야 돼요. 뜯고 원상복귀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얻고 이걸 지었대요. 갑의 동의, 임대인 동의를 얻고 지었다. 또는 이게 원래 갑소였거든요. 갑에게 을이 돈 주고 사버렸대요. 이렇게.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다. 이때 한해서 내 건물 너가 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부속 매수 청구입니다. 다시 봐볼게요. 파란색이 흰색과 동일성 있죠. 그럼 을돈 들여서 을소유예요. 그 원칙은 뭐다? 임대차 끝나면 원상복귀해야 되니까 철거하고 우리는 나가야 되고 이게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이거 지을 때 임대인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원래 갑이 지었는데 갑에게 돈 주고 샀대요. 그런데 끝나면 이때 한해서 내 건물 너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부속 매수 청구입니다. 그러면 바로 매매가 성립돼 버립니다. 갑은 거절 못해요. 그리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임대차 계약책을 할 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포기 약정에서도 이 약정 다 무효입니다. 안 한 거하고 똑같죠? 따라서 을은 이 약정 했더라도 내 건물 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갑은 꼭 사야 됩니다. 이게 부속 매수 청구예요. 이처럼 건물 임차인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646조 1항 보세요. 1항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해서 동원하십니다. 임대인 동의 동원하시세요. 임대인 동의 얻어 이에 부도가 물건이 있는 때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항도 동원하십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동원함이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 전환과 같다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럼 1번 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 동원하십니다. 독립성과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돼요. 2번은 두 줄 다 읽어보세요. 법조문 그대로. 3번 부속물이란 건물 사용에 동원하십니다. 객관적 편익 동원하십니다.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는 이가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철거해야 돼요. 즉 임차인이 음식점 하면서 음식점 간판을 달았대요. 그 간판은 자기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그럼 나갈 때 뜯어가야 돼요. 돈 달라고 못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편익을 가져온 게 부속물입니다. 다음 페이지. 동원한 4번 임차인의 차임 면체 등 채무불이행 동원하십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어요. 아까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여기. 다음 5번 편면적 그다음 강행규정 동원함이. 강행규정이므로 부속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 동원하십니다. 무효임이 원칙이다까지. 원칙이다. 무효예요. 그다음 양가로 6번에 640은 이미 다 봤죠? 그래서 1번 봤어요.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을 동원하십니다.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똑같아요. 여기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는 물론 지상물 매수 청구도 할 수 없다까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7번 맞죠? 자, 편면적 강행규정 동원하십니다. 강행규정이므로 임대차 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지상물 할 때 다 봤죠? 지금 두 번 이미 다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나 오른쪽에 양가로 7번 차임 지급 의무가 있나요? 1번 임차인의 차임 면책이 이익이 동그라미. 이익이 차임에게 달한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번 이는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까지. 편면적은 한 명만 보하죠. 누구만 보한다? 임차인만.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월세 2달 밀리면 해지하고 쫓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몇 기 법조문은 2개요. 월세 2달분. 근데 갑과 을이
우리는 월세 사기 연체하면 해지한다고 약정했어요. 법조문과 다르죠. 근데 임차인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니까 이건 유효해요. 유리하니까. 편면적 한쪽만 보호한다. 다시 법조문과 분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임차인이 유리하면 유효해요. 유효. 근데 이걸 일기로 바꾸면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그럼 이때 이건 무효예요. 그게 예컨대니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면적이란 한쪽만 보호해요. 임차인만. 법조문과 다르게 약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 그게 편면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걸립니다. 특히 이건 거의 해마다 아무튼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그다음 이제 양괄호 8번까지 할게요. 임차권 양도와 전대가 있나요? 먼저 법조문 보세요. 629조 1항 임차인은 가로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가로칩니다. 그 권리가 임차권이에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 물건을 전대하지 못한다. 이항 임차인이 전환 규정 위반한 때 그 말이 동의 없이 했대죠. 근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동의하면 해지할 수 있다. 계속적 계약에서 장래를 향해 없앤 게 해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양도와 전대를 좀 비교해 볼게요. 자,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습니다. 그럼 갑은 누구 얼굴 보고 빌려줬죠? 을 얼굴 보고. 근데 우리 갑동일 얻어서 다행히 갑동일 얻고 자기 권리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양도해요.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 그때 을을 양도인이랍니다. 임차권 양도인, 병을 임차권 양수인 그래요. 그럼 임차권을 병한테 돈 받고 판 겁니다. 그러면 을은 더 이상 이자이 없고 을은 여기 탈락이 나가요. 을은 앞으로 임차인 아니에요. 을은 앞으로 갑범 인사 안 해요 이제. 그리고 그 자리에 병이 들어와요. 그래서 병이 남은 기간 사는 겁니다. 나갈 때 병이 보증금 받아 나가요. 그래서 갑과 을이 한 계약을 병이 그대로 생겨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다 병을 그대로 대입. 그러면 마치 갑과 병이 계약한 것처럼 그대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을은 완전히 탈락이 나가요. 이게 양도입니다. 임차권 양도. 하면 전대는 달라요.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 했죠. 을이 갑동이었고 자기가 빌린 물건을 다시 빌려줘요. 빌린 물건을 다시 빌려준다. 그것을 전대 또는 전대차 계약이랍니다. 그래서 얘를 전대인 그래요. 다시 빌려준 자 전대인. 얘를 다시 빌린 자 전차인이랍니다. 그리고 전대하면 을도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병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는 을은 완전히 탈락이 나가고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 병이 을지를 완전히 승계해요. 여기는 을도 그 자리, 병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자 봐보세요. 임대차는 채권이죠. 갑과 을이 계약했죠. 이 계약은 갑과 을만 구속당하고 병은 아무 상관없어요. 다음 전대차도 채권이죠. 이 계약은 을과 병이 했죠. 그럼 을과 병만 여기 구속당하고 갑은 여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이건 갑과 을의 관계. 이건 을과 병의 관계예요. 그럼 갑하고 병은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 없죠. 그러니까 법에서 뭐라 했냐면 얘들 아무 관계 없으니까 법에서 관계를 만들어줘요. 왜냐면 갑동이하의 이 비싼 물건을 병이 사용하는데 둘이 아무 계약이 없거든요. 법에서 병을 뭐라 그러냐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법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병은 갑한테 인사하라 이 말이에요. 인사 똑바로. 근데 병은 갑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는 없어요. 물건이 고장나면 내 채무자 을에게 고쳐달라 그래요. 을에게. 그러면 을은 갑에게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럼 병은 을 대위에서는 갑에게 뭔가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병이 직접 갑에게 권리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이 없지만. 그래서 양도는 제일 차이가 뭐다? 을은 여기서 완전히 탈락이 나가고 병만 이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전대는 빌린 물건을 다시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을도 갑에게 뭔가 책임지고 병도 갑에게 책임지고 둘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구별이 잘 안 되죠? 안 돼야 정상이에요 이게. 그럼 왜 안 되냐면 양도와 전대 우리 실생활에 뭐가 많을까요? 양도와 전대차 실생활에 뭐가 많을까요? 둘 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둘 다 거의 없어요. 우리가 양도나 전대를 왜 하죠? 계약기간 끝나면 그냥 나가면 되죠. 계약기간 도중에 내가 나가야 할 부대가 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나 전대하겠죠? 계약기간 끝나면 그냥 나가면 돼요.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야 돼 우리. 그러니까 양도나 전대를 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 임차인이요. 계약을 2년 약정했는데 2년 되기 전에 중간에 나가야 돼요. 그때 양도나 전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 양도나 전대 합니까? 안 하죠? 갑동이하에
갑통이하의 을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요. 그리고 둘이 임대차를 해지해 버리는 중간에 해지. 끝내고 둘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하죠. 보통 이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지 보통 양도전세 실생활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가 구별 안 되는 겁니다. 구별 안 된 건 당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별 안 되면 이제 시험에 나올 거 나중에 외우면 되는 겁니다. 실생활은 없으니까 이게 구별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우리는 대부분 이래 가거든요. 계약일을 중간에 남은 걸 그냥 우리 완전히 해지해 버리고 내가 구한 A하고 새롭게 임대차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아무튼 실생활에 거의 없어요. 그나마 둘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전대가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전대가. 그나마 둘 중에 하나 있다면. 왜냐하면 가백이 유리할 게 이게. 임대인에게 유리하니까 더 많이 있겠죠. 둘 중에 이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나한테 인사가 2명이에요. 여기는 을은 더 이상 인사 안 하거든요. 병한테 혼자만 인사 받아요. 뭐가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굳이 따지자면 전대가 좀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실생활에 굳이. 근데 둘 다 없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 법조문 보시면 되고 여긴 다 동의 얻었죠? 동의 없이 하면 갑은 해지하고 다 추천할 수 있어요. 그게 2항입니다. 그러게 1번과 2번 밑에 읽어보면 법조문 그대로 써 있죠. 그래서 오늘 민법에 있는 임대차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까지 같이 해봐야만 좀 뭔가 윤곽이 잡힐 겁니다. 그러시겠죠? 그 말은 다음 주 마지막 이제 11월 10일 마지막 수업입니다. 왜냐면 12월 25일 월요일이죠. 이날 월요일이요. 다음 1월 1일 월요일이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수업하고 2주 안 보는 겁니다. 참 여러분이 불행해요. 제 명강의를 2주가 못 듣다니 아무튼. 다음 주 꼭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